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었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중에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뤘었죠. 오늘은 조금 내용이 달라져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다른 점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만 적용이 되었었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등속도 운동하는 개만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다루겠습니까? 예, 가속도 운동하는 개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거의 혼자 있는데요. 거의 혼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 발표하고 나서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게 좀 더가 아니라 훨씬 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얘가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우니까 대충 가르칩니다. 그냥 전체적인 좀 현상 위주로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좀 22페이지는 조금은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가 이 일반상대성 이론의 핵심 내용이 되는데, 이 등가원리와 관련된 아인슈타인의 상상이 아인슈타인의 해고록을 보면 자기가 일상일 때 가장 행복했던 상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 등가원리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등가원리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가속 운동하는 이 좌표계인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속 좌표계 말고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뭐라 그랬었죠? 관성계라 그랬었죠. 그러면 대략 느낌상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는 가속계? 관성계가 아니죠. 관성계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비관성계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속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뜻만 통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이제 책에서 쓰니까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를 가속 좌표계 혹은 비관성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관성계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죠. 그리고 관성계의 좀 더 일반적인 정의는 뉴턴의 제1법칙이 성립하는 계입니다. 관성계 내에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속도가 유지됩니다. 이제 중력도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엄밀하게 보면 관성계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의 힘을 또 배우게 되는데요. 가속 좌표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이 가상적인 힘을 비관성력이라고 합니다. 비관성력이 아니라 비관성력이라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관성력이라고 그럽니다. 용어가 좀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관성력은 가속 좌표계에 있는 물체가 가상적으로 받는 힘인데요. 그러니까 비관성계에서 이 물체가 받는 가상적인 힘인데 비관성력이라고 하지 않고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비관성계에서 받는 힘인데 왜 비관성력이라 하지 않고 관성력이라 하느냐. 이게 왜 관성력이라냐면 관성 때문에 생기는 힘이니까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관성력에 대한 식을 먼저 좀 적어 놓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력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MA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요게 이제 관성력인데요. M은 이 관성력이 작용하는 그 대상의 질량일 테고
요 A가 뭔지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요 A는 그 가속 운동하는 그 좌표계의 그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의 가속도다. 뭐 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로 보는 계는 우주선, 뭐 버스, 기차, 뭐 그런 게 계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계입니다. 예, 주로 철수가 타는 이런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등교할 때죠. 예.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버스를 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버스가 이제 여기서 계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이제 가속 좌표계가 되는 거고요. 앞쪽으로 속도가 증가하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앞쪽 방향이죠. 버스의 앞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탄 질량 M인 철수는 이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MA라는 크기의 힘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느끼느냐? 관성 때문입니다. 철수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운동 상태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버스가 느닷없이 앞으로 속도가 생겨버린 거죠. 철수는 가만히 있는데 버스는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버스에 대해서 철수는 상대적으로 버스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변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가 멈출 때를 생각해 봅시다.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럼 이때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은 뒤쪽이죠. 뒤쪽이고, 그럼 이 시계에 의하면은 그때는 관성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겠어요? 앞쪽으로 받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관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철수는 시속 60km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근데 버스는 점점 멈추죠.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철수는 더 가려고 하니까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성에 의한 힘이다라고 해서 이걸 관성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이 관성력은 가짜 힘입니다. 가상적인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뉴턴의 제1, 2, 3법칙 중에 어느 한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뭘 위배할 것 같아요? 상호작용. 뉴턴의 제3법칙을 위배합니다. 혹시나 면접에서 관성력이 왜 가상힘이냐고 물어보면 잠깐 뜸을 들이세요. 그래서 고심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이지 실제로 받는 힘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생각해낸 아주 스마트한 학생으로 물리에 대한 센스가 있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도록 합니다.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뭔가 농담을 이 타임에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넘어갑시다. 그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얘기해야 되겠네. 뉴턴의 입장에서 보면 관성력이 가상적인 힘이고 어찌 보면은 좀 의미가 퇴색되는 힘인데요.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관성력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등가원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죠. 등가원리를. 이 등가원리하고 관련된 그 아인슈타인의 즐거웠던 상상, 아인슈타인이 생애에서 가장
즐거워했던 상상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의 각색을 넣어가지고 조금은 잔인한 버전으로 철수가 우주선을 탄 거 보니까 불안하죠.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인슈타인은 철수를 우주선에 태웠어요. 번역하자면 보통 우리는 철수와 영이잖아요. 영어는 보통 딕 앤 제인입니다. 딕과 제인. 이제 아인슈타인은 딕을 태웠겠죠. 네. D-I-C-K. 딕.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왜? 뭐 다른 의미가 있나? 잠깐 멈추라고? 괜찮아요. 우리끼리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다시 우리 버전으로 가서 철수를 태웠다고 합시다. 근데 이 우주선은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고성능 우주선이어서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진동을 느낄 수가 없는 이런 우주선입니다. 거기에 철수를 태워요. 철수. 그리고 아직은 출발을 하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가만히 놔둡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철수가 막 이것저것 해보겠죠. 사과도 떨어뜨려 보고 사과를 왜 떨어뜨릴까?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해보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는 철수를 한 대 쳐요. 주먹으로 급소를 쳐서 기절시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상이에요. 기절시킨 다음에 철수가 기절한 사이에 우주선을 출발시킵니다. 우주선을 출발시켜서 지구 대기권 밖으로 보내가지고 무중력 상태인 공간으로 가져가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똑같은 가속도로 가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쪽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하고 같은 가속도로 가속을 시켜요.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뭐 그렇죠. 가속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앞으로 가는 중이면은 뭐 후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로켓은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뒤로 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보통은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일 겁니다. 매초 10m/s씩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철수가 느끼는 관성력은 이쪽 방향으로 ma가 되겠죠. 마이너스 ma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mg가 되겠고요. 결국에 철수는 중력과 속도 g를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모든 물체는 지표면에 있을 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난 철수는 자기가 우주 밖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구에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우주 바깥에서 중력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아인슈타인은 이 상상을 하면서 무릎을 치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게 정말 그냥 사고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똑같은 거로 보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왼쪽은 중력에 의한 현상이죠. 근데 오른쪽은 관성력에 의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 중력과 가속에 의한 효과, 이 두 효과를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완전히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아인슈타인의 등가올리입니다. 네, 그 마이너스 ma인데 제가 방향을 아래쪽으로 표시해서 그냥 크기만 적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등가올래요. 가속에 의한 효과하고 중력에 의한 효과는 완벽히 똑같다. 요걸로 여러 가지 일반 상대론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고요. 있습니다. 그럼 빛의 휘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로. 요거는 참고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물론 요 우주선 그림만 그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잘 그리는군요. 예?
이것도 그러네. 뭐 한 요거 2개 정도. 총.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거 자체는 제가 그 PPT로 만들어서 넘어가는 거를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우주선이 중력 가속도와 똑같은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거고요. 그 논의상 중력 가속도가 되게 커서 좀 그냥 되게 크다라고 좀 가정할게요. 속도가 좀 빨리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얘는 그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중력하고 똑같은 현상, 중력을 받는 지표면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제가 들은 얘는 좀 잔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좀 그래요. 레이저 총으로 쏩니다. 수평 방향으로. 그럼 레이저 총에서는 빛이 나오니까 빛은 이렇게 가버리겠죠. 빛은. 그러면 이제 우주선 왼쪽에는 구멍이 여기 뚫립니다. 구멍을 뚫려요. 구멍이 뚫립니다. 자, 근데 구멍이 뚫린 다음에 우주선은 속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우주선이 앞으로 가는 동안 이 빛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제가 잔상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 다음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가겠죠.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우주선이 앞으로 더 많이 가는 동안 빛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뭔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시간 간격이 더 지나면은 더 많이 앞으로 가겠지. 더 많이 앞으로 가고 빛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구멍이 이쪽에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는 구멍이 좀 위에 뚫리고 오른쪽에는 좀 아래쪽에 뚫리고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여기에 뚫렸다는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고 구멍이 이쪽에 뚫렸다는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요 사건은 누가 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지? 분명히 일어난 거잖아요. 관찰자에 따라서 구멍이 뚫린 위치가 다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건은 다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선 안에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 입장에서 보면 구멍이 여기 뚫리고 여기는 구멍이 여기 뚫리고 하려면 빛이 이렇게 휘어진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안에 관측자가 이 빛을 보면은 빛이 휘어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구멍이 일단 뚫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하면 우주선을 지구에 가만히 올려놓았을 때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레이저 총을 쏴도 왼쪽에는 구멍이 여기 뚫리고 오른쪽에는 구멍이 이쪽에 뚫려야 되니까 빛이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에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하면. 근데 이게 실제로 발견돼요.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절에 1919년에 3.1 운동 하던 때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그 에딘턴이라는 과학자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일식을 관측하면서 빛의 휘어짐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우리의 아인슈타인에서 모두의 아인슈타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계에서만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반인들에게까지 유명한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요 등가 원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한테 제가 수업을 할 때 얘기한 적이 아직 없는데 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라는 개념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요 두 식은 그 뉴턴이 발견한 식이죠. F 이퀄 m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고요. 그다음 요 식은 뉴턴의 중력 법칙이죠. 근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질량 m이 들어갑니다. 질량이.
근데 요 질량이요, 근원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F 이퀄 MA에 들어가 있는 질량은요,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질량입니다. 그래서 요 물리량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운동 상태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큽니다. 그래서 요 질량을 좀 구분해서 표현할 때는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반면에 뉴턴의 중력 법칙에 들어가는 질량을 보면요, 이 물리량이 크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중력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량은 중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물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성질이 전혀 다른 물리량이잖아요.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하고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반드시 같아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특히 뉴턴의 이론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그냥 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뉴턴의 이론으로는 뭔가 이렇게 의미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로 얘기하면은 이게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성에 의한 효과하고 중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성에 의한 효과에서 관성력에 들어가는 M은 관성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들어가는 질량 M은 중력 질량인데, 애초부터 이 두 현상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은 같은 물리량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개념 자체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같아요. 실험적으로도 같고요. 자, 그럼 이게 등가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현상들을 볼 텐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현상들을 보면 일단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 일어나는 이제 모든 현상들이 결국에 등가 원리에 의해서 가속 좌표계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현상들을 한번 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에는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공간 측면에서는 이게 와닿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건데,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것은 공간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상상은 안 되지만 뭔가 그래도 공간이 뒤틀렸다 이런 표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은 시간 자체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휘어졌다는 표현은 그 모양이 휘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시간 자체가 느리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천천히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에는요, 특히 가까우면 더 가까울수록,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역시 빛의 휘어짐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어느 그 물리대학원의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그 공간의 휘어짐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천이 공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구슬이 행성 같은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무 공간이 휘어지죠? 그죠? 소리 안 납니다. 또 다른 걸 놓으면 공간이 휘어짐으로 이렇게 중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력 대신에 공간이 휘어짐으로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공간이 휘어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태양을 가져옵니다. 태양을.
More mass, it's going 질량 to 큰 거. 질량이 크면 공간이 더 많이 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고. well, instead of just 여기에 letting 또 go of 놓으면 one, what if I give it a 거기가 더 sideways 빨리 push? 다가가죠. 비스듬하게 놓으면 Now it 타원을 orbits. Now it's 휘어진 losing 공간에 따라 energy, which 형성이 wouldn't 될 happen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 중력을 받는 in 것보다는. the solar system. 마찰이 right? 없으면 Not 영원히 noticeably. 이렇게 타원 운동 There's some 하겠지만 perturbations from other planets and things, but this one does 마찰이 lose 있으니까 energy and 궤도가 spirals 점점 in. 줄어들죠. 이게 세차 운동도 발견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돌죠. 이게 세차 운동이에요. 나중에 배울. And what if I give it a sideways push? 이렇게 보면 이제 근일점의 위치가 Now 바뀝니다. it orbits. 바뀌죠. Now it's 이건 좀 losing 심하게 energy, 바뀝니다. which wouldn't happen 약간씩 바뀝니다. 이게 이제 세차 in, 운동인데 이것도 나중에 in 일반 solar 상대적인 system, 거는 right? Not 이거 중 하나로 noticeably. 나옵니다. There's some perturbations from other 넘기고요. planets and things, but this one does lose energy. 그다음 and 공간의 spirals in. 휘어짐으로 행성의 궤도 운동을 표현하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소리 있는데 그냥 배경음악이어서 그냥 끌게요.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이 휘어진 걸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원을 하나 낮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2차원이라고 보고 이제 지구가 공간을 휘게 만들면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달이 돌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구보다는 태양이 질량이 더 크니까 태양 주변이 공간이 더 많이 휘어져 있겠지. 그래서 태양 주변이 보면 공간이 더 찌그러져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주위로 또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약간 아인슈타인이 머릿속에 있는 이 중력이란 개념은 이 중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공간의 휘어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휘어진 공간이 휘어졌다라는 이 현상으로부터 몇 가지 현상을 알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근일점 이동하는 수성의 세차 운동 얘기를 했었죠. 이게 뉴턴의 이론으로도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근일점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느 각도로 휘어지는지 바뀌는지 이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뉴턴이 계산한 게 아주 조그만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하면 그 오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그 하나의 증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순서를 좀 바꿀게요. 중력파 설명하기 전에 그 빛의 휘어짐 현상이 이제 아인슈타인을 유명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식 현상을 관측하면서 빛의 휘어짐 현상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 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일식에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그 한 사람이란 아인슈타인. 네, 이게 이제 국어 문제죠. 그 이어서 볼게요. 그럼 그걸 추가적으로 이것도는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 자, 요게 휘어진 공간을 따라 갈 수 있는 경로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 자체가 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게 최소 시간의 경로가 됩니다. 지구 표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 표면이 공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울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그러니까 최소 시간의 거리를 그려보면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면 자체가 휘어져 있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조금 이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요.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 있고, 근데 빛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고, 실제 별의 위치는 태양 너머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온 게 있기 때문에 겉보기 위치는 여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에딩턴은. 문제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있고 별이 이렇게 두 개가, 가상적인 별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놓고 요 두 별은 똑같은 별인데 하나는 일식 때 관측된 거고 하나는 일식이 아닐 때 밤에 그냥 관측된 건데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뭐가 실제 위치고 뭐가 이제 겉보기 위치일 것이냐, 일식 때 관측된 위치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가 실제 위치가 되겠어요? 예, 1번이 실제 위치가 되고 요게 겉보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아예 태양 너머에 있는 경우와 이제 휘어져서 보이는 경우라고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태양하고 실제 위치가 여기 있는 경우로 다룰 수도 있죠. 실제 위치가 여기 있는 경우는 태양이 없어도 보이죠. 보이는데 이제 태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 여러 갈래로 나온 빛 중에서 여기로 간 빛이 이렇게 휘어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겉보기 위치는.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운 쪽이 실제 위치고 태양하고 먼 쪽이 겉보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을 유명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설마 빛이 휘어지겠어 했는데 진짜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상 대성 이론이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별이 한 군데만 보인다는 게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중력 렌즈하고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과장된 그림입니다. 과장된 그림이고 실제로는 아주 약간 휜 거예요. 근데 이제 중력 렌즈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중력 렌즈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은하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은하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태양이 아니고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더 드라마틱하게 빛이 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온 빛도 휘어지고 이쪽에 온 빛도 휘어지고 다 휘어져요. 예. 요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 주위의 빛이 휘어진 건 살짝 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갈래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블랙홀 때문에 휘어진 빛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입니다. 요게 이제 그럼 먼저 얘기할게요. 요거를. 요게 이제 요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죠. 빛의 휘어짐 때문에 보이는 중력 렌즈 효과인데, 요 가운데 지구하고 요 은하 사이에 요 가운데쯤에 블랙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블랙홀 같은 천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고 적색 편의 정도를 분석해보면 똑같은 은하거든요. 똑같은 은하인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는 거죠. 여러 개로. 이게 이제 별칭이 있어요. 이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반상 대성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어서 얘나 이제 같은 현상이죠. 요게 그 이제 중력파도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상 대성 이론에서 예언한 현상인데요.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서로 회전을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런 그 질량이 있으면은 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근데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이 정보조차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는 없거든. 이게 결국에 공간이 휘어졌다는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블랙홀하고 블랙홀이 충돌하면 그 정보가 달라지잖아요. 질량이 달라지니까 공간이 휘어짐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면 위에 돌을 던진 거와 비슷하게 공간이 울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울렁거림 그 자체가, 휘어진 정도가 변하는 자체가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것이 중력파입니다. 중력파. 요게 작년 2월, 2016년 2월에 발표됩니다. 발견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 거였더라. 이건가? 요게 이제 작년 2월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 이론에 의해서 예측되어졌던 중력파가 발견되었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중력 에너지가 일렁이며 지구까지 전달돼 이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파라는 건데
이론으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이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라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가 시작된 곳은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입니다. 순간 우주에서 지진이 난 듯 시공간 자체가 크게 출렁였고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날아와 지난해 9월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서울의 시공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출렁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미국에 있는 각각 4km 길이 니은자 형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입니다. 시공간이 출렁이자 한 축은 늘어지고 다른 한 축은 줄어들면서 레이저 파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순간이었습니다.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중력파는 별이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파동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도 가능하고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가능하고. 빛이나 전자기파로는 직접 관측하지 못하는 블랙홀에서도 중력파는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더 나아가 우주 탄생 초기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 후보가 될 이번 연구엔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연구 받았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아직 못 받았어요? 아이, 낚을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이론하고 법칙은 그 법칙들이 모여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시공간의 휘어짐인데 사실 앞서 얘기한 요 세 가지는 공간의 휘어짐이 주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시간의 휘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 시간 지연 효과는 블랙홀 주위나 이제 GPS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블랙홀 주위는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고 영화에서 본 적 있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블랙홀 주위에 근처에 있는 행성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선에서 이제 탐사 대원들은 내려가고 물리학자만 남죠. 그 물리학자가 아마 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갔다 오면은 그 물리학자가 나이가 엄청 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블랙홀 중력장이 센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시간이 느리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주선에 남아있던 물리학자의 시간이 빨리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엄청 얼마나 외로웠겠어 혼자서. 불쌍한 철수. 그 GPS 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에 의하면 GPS 위성이 지표면의 속도보다 빠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고 이거 사탕 아닙니다. 인공위성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인공위성이 여기서 여기로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여기 보면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 얘는 이만큼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보다는 인공위성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수상대론적 현상에 의하면. 근데 또 그러면은 특수상대론 효과를 보면 인공위성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되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 주위에 줄량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중력장이 큰 곳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기가 시간이 느리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효과가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인공위성은 일반 상대론적 효과가 더 큽니다. 인공위성은. 그래서 지표면의 시계가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가고, 근데 우리가 지표면에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인공위성의 시계가 더 빨리 갑니다. 원운동 등속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빠르기로만 따진다면 순간적으로는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 실험할 때요, 인공위성 말고 그 제트기 있죠, 제트기. 전투기로 실험한 것도 있어요. 전투기에 원자시계 실어놓고 실험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표면보다 전투기 쪽이 시간이 더 느리게 갔습니다. 이것도 복합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속도만 따져봐도 특수상대론 효과에 의해서 전투기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그 전투기는 계속 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가속 운동에 의한 효과하고 중력에 의한 효과가 같으니까 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가속에 의한 효과 때문에도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그래서 전투기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론적 효과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수킬로미터까지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GPS가 쓸모 없어지게 되겠죠. 요거에 대한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YTN 사이언스 채널입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막힌 길을 피해가는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요, GPS 위성을 통한 정확한 길찾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계행성을 탐험하고 지구에 돌아오자 지구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미래. 영화 속 이 같은 시간 차이는 지구와 외계행성의 중력 차이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의 세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중력에서는 물체가 놓여지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공간이 휘어지니까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물체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길어집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중력이 쓸수록 시간이 느리고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빠르다는 건데 이는 인공위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의 중력은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GPS 위성의 시간은 지구보다 매일 100만 분의 38초 빨리 흘러갑니다. 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지상에서는 수 킬로미터 정도의 위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오차를 계산해 바로잡는 겁니다.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어려워지지만 쉽다는 얘기는 안 하죠. 요게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데요. 요 그림을 좀 같이 볼게요. 요 그림. 그 공간의 휘어짐으로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정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시간 지연 효과 할 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시계 나왔었잖아요. 빛이 이제 완복하면서 째깍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 공간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지구 표면 근처에는 여기 공간이 늘어나 있잖아요. 늘어나 있는데 이 빛의 속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째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인공위성 쪽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째깍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와닿죠. 이걸로 이제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 공간이 휘어지고 그 공간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시계가 늘어나 가지고 시간 간격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쪽의 시간이 더 빨리 간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공위성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일반 상대론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참 아무런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상대성 이론이 실제로는 GPS와 같은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추가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수능 치고 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특강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고했고요. 오늘 또 보겠네요. 좀 이따가 그 우주론과 표준 모형 보면서 요 3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